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박종빈 연구원입니다. 만나뵙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의 행복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분들 당사자분들의 행복의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행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또 이런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점에서 주목을 하고 또 어떠한 점을 좀 개선하고 발전해야 될지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우울증이나 부적응, 그다음에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삶의 질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지지체계는 가족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 교육자로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으며 부모의 자기결정 인식은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기결정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발달장애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또한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표현한 내용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인식되어서 보통 발달장애인 당사자보다는 당사자의 부모를 중심으로 당사자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당사자의 행복, 삶의 만족과 같은 당사자의 주관을 직접 확인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론적 배경에서 먼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달성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행복 같은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 삶의 질 등 같은 여러 개념으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측정하는 개념 같은 경우에도 삶의 만족도나 정서, 유다이모니아 이런 같은 개념들을 활용해서 행복을 측정을 했는데요. 삶의 만족 같은 경우에는 일, 건강, 소득의 영역에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고 정서 같은 경우에는 행복감, 걱정, 화 이런 감정을 강조하고 있고 유다이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삶의 의미나 목적, 주도적인 삶, 그다음에 당사자의 역량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은 객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하고 주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생활 여건 같이 객관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주관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나 정서, 주관적 안녕 같은 주관적 요인으로 강조하는 견해로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행복이라든지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 삶의 질 이런 동일한 용어도 다 행복이라는 개념하고 본 연구에서는 동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의 행복과 자기 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좀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에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보다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가족 그리고 케어하는 가족들의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좀 주로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의 행복에 관한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응답이 발달장애 응답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또 다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발달장애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봤을 때 성별이나 장애 유형, 연령, 거주지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
그리고 취업이나 여가 활동과 같은 사회 참여 요인, 그리고 자기 효능감, 정서적 역량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등이 발달 장애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결정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책임이 전제되는 한 자신의 가치관, 욕구에 근거하여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당사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적 삶을 실현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과 자질 문제이며 동시에 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자기결정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되신 것처럼 우울이나 부적응, 대인관계 등의 문제를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행복과 부모와의 관계의 부분인데요. 부모님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지체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결정 능력 향상을 지지하고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양육과정을 통해 행복, 그리고 가족과의 친밀성,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과 성숙, 사회 연결망의 확장, 삶의 긍정적 기여 등을 습득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장애 등급, 직업, 일상생활 능력, 가족관계, 가족 기능성 등은 모두 발달장애인 부모의 행복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자기결정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를 실행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과 삶의 질, 행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행복과 동의한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정신건강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 부모의 정신건강이 건강할수록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그런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저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1과3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1과3 실태조사의 주요한 특징은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중심으로 수행됐던 조사에서 벗어나서 보호자의 응답하고 당사자의 응답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으로는 보통 읽기 자료 그룹에 속하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부모 723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요. 발달장애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회색 글씨처럼 보통 읽기 자료 그룹, 읽기 쉬운 자료 그룹, 그림 상징 그룹,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 등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자료가 수집되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보통 읽기 자료 그룹에 속하는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사용한 변수로는 독립변수로는 부모가 관찰한 당사자의 상태, 그리고 당사자가 스스로 당사자의 상태에 직접 응답한 상태를 활용을 했고요. 종속 변수로는 2가지 변수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인식하는 당사자의 행복, 그리고 보호자가 생각하는 당사자의 행복입니다. 즉 당사자가 본인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보호자가 인식하는 당사자의 행복은 보호자분이 생각하기에 당사자가 과연 얼마나 행복한지 이 2가지에 대해서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로는 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라든지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그다음에 가국 특성 등의 변수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을 살펴보면은 독립 변수로는 그 건강 상태라든지 의사결정 주체, 인지 능력, ADL, IADL과 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 부모가 그 발달장애인의 상태에 대해서 측정한 항목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응답한 항목 2가지의 변수들이 사용됐고요. 통계 변수들은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 학력, 장애 유형, 그다음에 보호자 같은 경우에도 성별, 연령, 학력, 취업 상태, 건강 상태 등이 포함됐고, 가구 특성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수, 가구 소득, 타 발달 장애인의 유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당사자의 행복, 그리고 보호자가 생각하는 당사자의 행복, 이 2가지 요인이 활용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입니다.
먼저 분석에 활용된 총 723명의 발달 장애인 중에서는 남성이 73.6% 그리고 여성이 26.4%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는 모두 여성의 비율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자의 연령대로는 보통 15에서 29세가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15에서 29세에 속하는 발달 장애인의 부모님의 연령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에서 59세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30에서 39세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69세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에서 49세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이 모두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발달장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부모님의 연령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의 학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사자분들이 가장 많았고 그에 반면에 부모님의 이 중에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고졸 미만인 학력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졸 이하에서는 고졸 이상인 분들이 많게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발달장애 연령이 어릴수록 아무래도 부모님 같은 경우에 좀 더 학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보다는 지적 장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중복 장애는 없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보호자의 인과학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는 어머니의 비율이 80.4%로 아버지에 비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가정 내에서 특히 가족 내에 발달 장애인이 있을 경우 아무래도 어머니가 발달 장애인의 보호를 상대적으로 전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그럭저럭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다음으로는 좋은 편이다. 그 다음에 나쁜 편이다 순으로 비교적 보통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원수를 살펴봤을 때는 보통 3명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서 3명인 가구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4명인 경우가 34.4%인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을 파악해 봤을 때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의 가구 소득이 있는 부분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0에서 4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의외로 500만 원 이상인 비율도 17.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내 타 발달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다른 발달 장애인은 없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부모의 공통적인 응답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당사자의 건강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건강하다라는 응답이 70.6%로 가장 나타났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호자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이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0%로 높게 나타나서 당사자의 건강하면은 부모님도 당사자가 건강하다고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다의 비율도 그냥 그렇다 같은 경우에도 보통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경우에는 나쁜 편이라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비교적 당사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당사자 부모 모두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력 경험인데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이 대부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폭력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재밌는 부분입니다.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84% 정도 되는데 즉 폭력 경험에 있어서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수준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의 유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생각했을 때 친구는 약 1명에서 4명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한 응답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친구가 없다라고 응답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인식하기에 친구는 전혀 없다라고 인식한 비율이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를 좀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이 미취업한 발달장애인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든지 사회 경험을 통해서 차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경험한 적 없다는 비율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의사결정을 주로 어떤 분이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본인 외에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 외에 그 분들이 하신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응답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사자 상태에 대해서 응답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의사소통 수준 부분이다. 값이 낮을수록 의사소통 수준이 낮고 높을수록 높은 수준인데요. 최대값이 15인 것을 파악했을 때 13.63 정도 평균이 나타난 것으로 봐서 비교적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수준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보다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그 발달장애인은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가활동 경험에 대해서 총 7가지 정도로 경험이 있냐 없냐로 여쭤봤는데 그 경험이 보통 1.13개 정도 나타나서 평균적으로 1개 정도의 여가활동 경험이 있다고 파악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그 3.28 정도로 보통보다는 조금 높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좀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1.14 정도로 보통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당사자 응답 좀 보고 있는데요.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응답이 67.1%로 높게 나타났고 따돌린 경험이 있나 없나를 물어봤을 때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이 있다는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 즉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감정적인 지지 수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보통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최대에서 최대 2.29점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발달장애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당사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당사자가 인식하는 당사자의 행복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는요. 연령 같은 경우 연령 그리고 지적 장애, 그다음에 부모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아버지, 그리고 당사자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의사소통 수준, 그다음에 ADL, 그다음 여가활동 경험, 건강 인식, 가족과의 관계, 자아 존중감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연령 같은 경우에는 부호의 방향이 양수인데요.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당사자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지적 장애는 부호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가 아닐수록 당사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 부모 인구학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데요. 그 여기서는 어머니에 비해 부모님의 보호자가 아버지일수록 당사자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ADL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여가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그 다음에 건강 인식은 당사자가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가족과의 관계하고 자아 존중감도 마찬가지로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행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부모님이 생각하는 당사자의 행복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는요, 지적 장애,
그다음에 당사자 건강 상태, 그다음에 의사소통 수준, 취업 여부, 여가활동 경험, 당사자 친구 수, 그다음에 폭력 경험, 당사자에 대한 부담, 일상생활 문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가 아닐수록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그다음에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여부는 취업을 했을수록, 그다음에 여가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당사자의 친구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폭력 경험이 없을수록, 그다음에 부모님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없을수록,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그 부모님께서는 당사자가 행복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서 살펴봤을 때 이 부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좀 결과가 좀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부모님은 당사자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자율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행동은 반항적, 수동적, 능동적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수동적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제시한 활동에 만족하면서 그냥 독립을 요구하지 않는 유형을 수동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반항적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자율성을 요구하며 부모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유형, 그리고 능동적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반항적과 같이 높은 자율성을 요구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느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로만 한정지어서 살펴봤을 때 반항적 유형이 다수인 것으로 좀 반항적 유형이 다수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여부에 대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달장애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는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지루한 활동에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단순 직무에 한정된 직업 활동은 발달장애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방해하고 부정적 자기인식을 지속하게 해서 그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은 발달장애인의 폭력 경험이 당사자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폭력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 같은 경우에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는 경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폭력 경험이 있고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발달장애인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행복을 중요해 왔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지원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심리 상담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심리적 기능, 심리적 체계,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 체계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자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부모의 인식 전환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교육, 그다음에 소통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한 발달장애인을 긍정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그다음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연대와 협력이 많이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역사회에 한정지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심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꾸준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여가 활동하고 직업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력자를 위한 지원 가이드가 계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의 이런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조력자를 위해서 발달장애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희망에 따라서 어떠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들이 어떻게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폭력 예방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폭력을 당사자분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여지지만 스스로 인식하기에는 폭력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져가지고 이러한 경험이나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권익기관에서 같은 이런 발달장애인 대상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이 폭력을 인지했을 때 이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